지내고 계신가요? 벌써 2024년이 다 끝나고야 말았네요. 유유유. 연말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크리스마스에는 뭘 하셨나요? 다들 새로운 해 2025년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수다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꽤 오랜만이죠? 한 5개월 만에 이런 토킹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2024년도 마지막 영상은 이렇게 수다 떨고 대화 나누는 영상으로 끝내고 싶어서 며칠 전에 여러분 수다 영상 찍을 생각인데 듣고 싶은 주제가 있나요? 라고 인스타그램 질문 스티커로 의견도 좀 모아봤답니다. 의견이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 대부분은 겹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제 근황 토크도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추천 주제에 대한 대답도 시작해볼게요. 이팅 사운드도 좀 겸할까 해서 이렇게 한국 젤리 5가지도 사서 담아왔거든요. 맛있겠죠? 얘네도 먹으면서 수다 떨어볼게요. 먼저 먹고 시작할까요? 키위 알맹이. 얘는 제가 저번에 화채 이팅 영상 찍을 때 썼던 거죠. 완전 상큼해요. 먼저 이번 토킹 영상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답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 먼저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페인어로 써주셨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당신의 영상을 좋아한다 라는 말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스토리 올릴 때 한글이랑 영어로만 질문을 써놔서 이해를 못하셨나봐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Gracias. Muchas gracias. 두 번째, 그린치가 된 저의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그린치 영화? 애니메이션도 안 봤어요. 약간 당황스러운 요청을 받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스페인어 영상 더 찍어달라고 요청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오케이. CC. No problem. 제가 그래도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에 하나씩은 스페인어 영상을 만들고 있죠. 히스패닉 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디어, 영상 아이디어인데 진짜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미 크리스마스가 지나가지고 그쵸? 다음번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and hi there in Peru. 여섯 번째, 이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대로 번역을 해도 약간 직역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다. 그게 지금 나의 우려사항이다. 라고 번역이 되길래 이 영상 만약에 보신다면 이 글을 남겨주신 분 다시 댓글에다가 좀 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I love you, that's all. Thank you so much, Marianne. Love you too. 아주 귀여운 글이었고요. 여덟 번째는 컬러링북 What's in my bag?
요청을 하는 말이었는데, 안 그래도 제가 가끔씩 그림 그리거나 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최근에 안 올린 지 좀 돼가지고 해볼 생각이 있었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What's in my bag이랑 What's in my pouch도 댓글에서 본 적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더 개인적인 소통 같은 영상도 원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는 Day in the Life 라고 쓰셨는데 약간 브이로그 말씀하시는 거겠죠? 한번 고려는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0번째, 일본어 파트 2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일본어를 제가 안 그래도 가장 최근에 2번째 일본어 올렸거든요. 그거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부터는 이번 토킹 영상 주제를 제안해주신 분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좀 길게 수다를 떨어보도록 할 건데, 진지한 주제가 좀 많았어요. 그 전에 하나 더 먹을게요. 얘는 리치 알맹이. 완전 촉촉하고 맛있어요. 귀엽죠? 꼬물탱이라는 젤리예요. 얘는 더 쫄깃쫄깃. 짜란. 얘는 우동 모양 젤리였거든요. 약간 상큼한 요거트 맛이에요. 그러면은 진지한 주제에서 첫 번째, 진짜 가장 많이 겹쳤던 주제랑 질문이 라이프 업데이트, 제 근황, 일상, 올해 어떻게 보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대답을 해볼게요. 일단 올해는 저에게 조금 쉽지 않은 해였어요. 제가 이제 졸업을 했다 보니까 취업이나 진로에 관해서 좀 이렇게 뾰족한 노선을 정해야 할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고민들 사이에서 갈팡질팡만 하다가 한 해가 가버린 느낌. 이런 진로 고민에 관한 얘기를 몇 개월 전에 토킹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지금도 크게 해결된 건 없네요. 그래도 유튜브 말고도 다른 개인적인 작업도 해오다가 상도 한번 받고 올해 초에 해외여행도 한번 갔다 왔었고 좋은 기억도 많아요. 대리니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나요? 그리고 또 요즘 근황은 그냥 소소하게 친구들 만나고 혼자 생각 정리도 하면서 한 해를 보내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매주 새로운 영상 대본 준비하고 촬영 편집도 하고 자막 작업하고 그 외 다른 작업도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내년에는 좀 어떤 태도로 살아볼지 이런 생각들도 하는 중이에요. 올해 워낙 좀 불안하고 고민이 많은 시기를 보내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얼마 전에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그 내용도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어요. 2024년을 보내며 느낀 것들이라고 써놨는데, 첫 번째는 조금은 가볍게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매사 다 진지하고 완벽해야 되고 다 잘해야 한다는 태도와 생각으로 삶을 살다 보면 매 순간을 즐기지 못하게 된다 라고 썼었고, 두 번째는 3개월 이상의 미래까지 너무 촘촘하게 계획하려고 하지 말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해서 흐름 속에서 열심히 배우고 깨닫고 순간에 충실하자. 3개월 정도의 계획만 세우고 그 계획은 무조건 지키는 거다. 그 이상의 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것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막막해진다. 그 다음에는 인생에는 장이 있다. 페이즈. 모든 챕터가 다 같을 수는 없다. 항상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욕심을 좀 내려놓자. 지르고 수습하는 게 낫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뭐라도 해놓을 걸 하는 후회가 가장 커진다. 그 다음에 일상에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하다. 내가 정한 어떤 정도의 룰은 지키자. 제한 속에서 창의력이 더 피어오른다.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땐 해야 하는 일을 하자. 해야 하는 일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하고 싶은 일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요 정도 적어봤어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좀 매사 진지하고 생각도 많은 완벽주의자여서 올해 저의 이런 면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크게 했거든요. 진중한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좀 가벼워져도 될 것 같아서 이런 생각들을 했었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젤리도 먹을게요. 포도맛. 이거는 샤인머스켓. 고물땡 3개 한 번에 먹어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커리어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앞에 질문이랑 조금 이어지죠? 제 커리어에 관한 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현재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좀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아요. 올해 좀 최대한 저만의 일, 영상 컨텐츠 제작 이런 것들로 수익을 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돈 관련된 얘기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말씀드려보자면,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대학생이었고 이 채널을 취미이자 제 애정이 담긴 인터넷 속 나와 구독자분들의 공간이자 용돈벌이 수준의 수익만으로 둘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일반 직장인들의 최저 월급 정도는 벌어야 하는 사회인의 입장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 수익으로는 언제 자취하고 장비 업그레이드하고 저축도 하고 할 수 있을까 정말 까마득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고민하면서 한 해를 거의 다 보냈더니 역시나 안정적인 수익원이 따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확신이 섰고,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채널에 신경을 쓸 시간이 지금처럼 많이 생길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슬프기도 한데 또 모르죠. 이래놓고 회사는 역시 아니야 하면서 몇 개월 만에 풀타임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커리어 전환을 할지도 모르고요. 사실 수익이 문제니까 진짜 이제 패트리온이나 유튜브 멤버십을 열면 안 되려나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구독자분들에게 월마다 일정 수준의 돈을 후원을 받고 하면은 영상 제작을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멤버십 구독자분들을 모으는데도 또 시간이 걸릴 거고, 내가 그 정도로 조금 차별화된 멤버십 컨텐츠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까? 그건 어떤 거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도 잘 안 서고 해서 시간을 두고 좀만 더 생각해보자, 아니면 한번 열어보고 보자 라고 하기에는 이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조금 최근인데, 정말 순수한 저의 아시죠? 코코넛 레인 영상. 코코넛 레인 영상이 유튜브에서 뜬금 삭제를 당하고 채널 경고를 받은 일이 생겼어서 진짜 이 플랫폼에 대한 애증이 싹 피어올랐었거든요. 진짜 패트리온 열까? 거기는 영상 썰릴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슬쩍 둘러보니까 막 음성 파일도 올릴 수 있고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컨텐츠 포맷도 자유롭고 수익 분배도 유튜브보다 훨씬 합리적이더라고요. 근데 또 개인적인 욕심으로 멤버십을 했을 때 그 귀여운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직접 그려서 대린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 플랫폼, 유료 플랫폼을 고민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근데 원점으로 돌아와서 월정액 컨텐츠를 여는 순간 채널에 훨씬 많은 시간을 써야 할 텐데, 그러기에는 취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어서 그렇습니다. 제 커리어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좀 더 열심히 고민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실까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도 고민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나중에는 진짜 원하는 대로 돼서 저의 이런 복잡한 커리어 고민과 여정, 해결된 과정, 이런 것도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질문 대답하기 전에 또 먹을게요. 근데 이거 먹으면서 찍으니까 배에서 소리가 너무 많이 나. 저는 젤리가 너무 찰탱찰탱 이렇게 너무 탱실탱실한 것보다 이렇게 조금 말랑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알맹이 시리즈가 너무 좋아요. 세 번째 주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나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제가 이 분야는 좀 약해요. 사랑을 잘 안 해가지고. 일단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너무 광범위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일단 저는 사랑은 인간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연인 간의 사랑뿐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 우정, 자기애도 있을 수 있고 취미나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랑들이 삶의 원동력인 것 같고, 그 원동력을 지키고 새롭게 발견하고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린 계속 탐험하고 슬퍼도 하고 쟁취하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 관한 조언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건 사랑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집착은 하지 말자는 거. 너무나 특별한 게 사랑이지만 또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뭔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내 손에 놓여있는 사랑에만 집착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네요. 사랑에 관한 저의 의견을 더 듣고 싶으시면 차라리 사랑 관련 고민 상담을 해주시면 더 선명한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연애 고민 상담 이런 거 찍어볼까요? 쌉티 입장에서 상담해 드릴 수 있는데 저는 딱히 안 하지만 재밌을 것 같은데 고민해 봐야겠어요. 그 다음 바로 네 번째 질문에 답을 해보자면은 외국인 구독자분이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어떤지, 가족 전통이나 이런 게 있는가, 아니면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에 먹는 음식이나 가는 곳 이런 게 있는가 여쭤보셨는데, 한국의 크리스마스, 안 그래도 최근에 제가 관련 기사를 읽은 게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는 연인과의 홀리데이에 좀 가까워요. 외국에서는 좀 가족과의 시간 같은 느낌이 강하다면 한국은 연인이랑 데이트하는 날이라는 성격이 강해서 외국의 발렌타인데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크리스마스에 솔로들은 슬프다 이런 게 사회적 기저에 깔려있는 느낌도 들고, 솔로 크리스마스에서 솔크라는 슬랭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먹는 음식은 외국인 분들은 약간 엥? 할 수도 있는데,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는 게 약간 관습? 살짝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케이크도 많이 먹고 좀 케이크를 먹는 것 같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 음식들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는 느낌. 엽떡 먹는 사람도 있고 레스토랑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가는 곳은 예쁘고 이렇게 거대한 트리를 많이 보러 갑니다. 더현대 신세계 같은 백화점 많이 가고 일루미네이션도 보러 가고요. 분위기 있는 바나 펍도 많이들 가는 편이고, 사람 많은 거 싫어하면 호텔에서 호캉스 즐기거나 파티도 많이들 하는 편이에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다섯 번째, 마찬가지로 신년 전야, 새해 전날에 가는 곳이나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있는지. 신년 전야에 가는 곳은 일단 제야의 종, 그러니까 새해로 넘어가는 자정 영영시에 치는 종소리를 들으러 보신각이라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2층짜리 한옥 누각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요. 아니면 바다에서 해 뜨는 거 보려고 바다도 많이 가요. 저는 딱히 새해 해 뜨러 보는 거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잡니다. 그리고 새해 전날 먹는 음식도 특별히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새해에는 확실히 떡국을 먹는 한국의 전통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새해 전날 먹는 음식은 딱히 없어요. 저희 가족은 그래서 그냥 치킨 피자 먹을 때도 있고 그냥 외식할 때도 있고 그런 편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다음 질문 전에 젤리 타임.
6번째, 스트레스를 풀 때 어떻게 하나요? Love you 라고 적혀 있었는데 Love you too.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는 대화입니다. 친구나 가족이랑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집단지성이 합쳐지면 좀 솔루션이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입 밖으로 고민거리를 꺼내고 공유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니까 대화를 하는 편이고 친구랑 생맥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고 카페 가서 각자 할 일 하다가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약간 독특할 수도 있는데 전자음악을 엄청 크게 틀고 헤드셋으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을 때도 있어요. 메탈 락이나 EDM 엄청 크게 들으면서 멍 때리는 거. 이것도 은근 스트레스 푸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만약에 EDM이나 그런 거 어디서 듣는지 궁금하시면 저는 오프웹이라는 분이랑 나딸이라는 이 두 분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듣습니다. 다양한 장르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건강한 방법은 아닌데 뇌 빼놓고 doom scrolling 하는 거예요. 그냥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인스타나 틱톡, 릴스 같은 거 쭉쭉 보면서 웃긴 거 나오면 웃고 슬픈 거 나오면 울고 별 생각 없이 컨텐츠 소비하기. 이걸 해도 잠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풀린다기보다 망각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헬스장 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진짜 하나도 안 가고 있고 살도 다시 찌고 있긴 한데 한창 헬스 다닐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 웨이트하고 나오면 좀 상쾌해지고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게 좀 건강하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가 있고 그리고 진짜 현실적이고 하나도 건강하지 않은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성 폭식을 합니다. 가끔씩. 이거 절대 당연히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렇다는 건데 저도 약간 Emotional Eating Disorder ED라고 하더라고요. 좀 스트레스 받으면 과식하거나 폭식하면서 넷플릭스 보고 새벽에 잠드는 식으로 풀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스트레스 받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화 보고 시리즈 보고 하면은 기분이 좋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배로 공허해지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7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지, 많은 사회적 부담감이 있는지라는 질문이었어요. 외국인 구독자분 질문이고 이것도 꽤 흥미롭고 진지한 질문이죠. 근데 이거는 답해드리기가 쉬우면서도 쉽지가 않은 게 제가 해외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견 꺼내기 조금 조심스러운 감이 있지만 개인적인 경험과 저의 축적된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한국 사회가 부담감도 있고 빡빡하긴 한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쭉 경주마로 살아야 하는 느낌. 그리고 또 애매한 스탠스로 계속 살게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놀 때는 확 걱정 없이 청춘 즐기면서 놀고 일할 시기가 오면은 막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기보다는 꾸준하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조급함
감을 아는 채로 애매하게 살짝 쉬고 계속 일하고 요런 느낌? 그래서 저는 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아쉽다는 생각도 종종 했었어요. 어느 것 하나 끝장나게 하는 거 없이 계속 억눌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순간을 즐기지 못하다가 그냥 끝난 느낌이어서 뭐 외국이라고 이런 게 없을까 싶긴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나 댓글들 뭐 이런 거 봐서는 확실히 한국이 좀 쉴 틈이 없는 사회인 것 같긴 해요. 무조건 어릴 때부터 좋은 대학교 가야 한다라고 하니까 다들 학교 끝나도 학원도 여러 개 다니면서 공부하고 근데 막상 그렇게 고생해서 대학 가서는 본인이 선택한 전공이 자신에게 맞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길게는 재수, 삼수, 인수해서 대학을 갔지만 돈과 시간을 다 써놓고 학사 학위를 받고 나서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또 불안해하고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되면 결혼도 해야겠고 근데 결혼에 돈 진짜 많이 들고 평균적으로 20대 때 그만한 돈을 모으기는 역부족인데 취업난도 심각하고 심각한 취업난이나 오르는 집값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특정 나이에 이 정도는 해놔야 된다 라는 것들의 기준도 좀 높은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좀 암울하네요. 그리고 또 단일 민족의 나라다 보니 외적 특수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쁘고 잘생긴 외모에 대한 기준이 되게 좁아요.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그 기준 자체의 다양성이 많지가 않아서 이 좁은 기준에 맞추기가 어렵고 외모지상주의도 있죠. 해외 나가면 인종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다녀도 좀 특색 있게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저런 스타일도 되게 예쁘다, 저런 분위기도 멋있다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데 한국은 조금 일률적이긴 한 것 같아요. 시술 성형 강대국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시술 성형은 외국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은데 어디를 고치느냐 이게 좀 나라마다 다른 느낌. 그리고 다양성의 한계에 있어서는 외모뿐 아니라 삶의 방식 같은 부분에서 다양성도 조금 존중을 덜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정해진 틀을 좀 강조하는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서려 있어요. 사회 전반에. 요즘은 그래도 갈수록 덜해지는 것 같던데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좀 급하고 부담감 있는 사회는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또 좋은 점도 많죠. 음식이 일단 굉장히 맛있고 배달이나 서비스도 진짜 좋은 편이고 일 처리도 되게 빠르고 그런 것들은 참 좋아요. 밤에도 밖에서 할 거 되게 많고 식당이나 카페들도 다 늦게 문을 닫아서 나이트라이프 즐기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음식에 진심이고 유행하는 디저트나 레시피 이런 것도 자주 바뀌어서 재밌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리고 한국이 진짜 예쁜 카페가 엄청 많아요. 약간 외국에 있었으면 완전 막 에스테릭한 카페라면서 인기 많을 것 같은 그런 카페들이 번화가 거리에 그냥 우후죽순 몰려있고 뷰티 시장도 엄청 발달돼 있어서 뷰티 화장품 덕후들한테도 재미있는 나라고 쇼핑할 것도 많고 한국의 정이라는 이 특수한 인간 사이의 감정, 애정 같은 것도 참 따뜻하고 장단점이 많은 나라인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긴 하겠지만 한국은 또 돈만 많으면 진짜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여덟 번째가 최근에 읽은 책, 올해 읽은 책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올해는 한 20권 정도 읽었거든요. 그 중에 추천을 좀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이태재 작가님의 푸른 살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SF 소설인데 가까운 미래에 지구의 불시착한 운석에 묻어온 외계 생명체의 포자가 사람들의 뇌에 기생을 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폭력성이 나타날 때마다 푸른 살, 파란색 살이 이렇게 증식한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천성부터 선하고 착한 사람은 푸른 살이 많이 안 보이고 폭력적이고 악한 사람은 푸른 살이 엄청 많겠죠. 이 푸른 살이 너무 많아지면 청나무로 변하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 청나무를 제거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인간의 폭력성마저 통제하려는 국가 시스템의 폐해를 드러내는 동시에 푸른 살로 인해 인간의 본성마저 통제된 사회에서 인류는 과연 도덕적 진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랍니다. 저는 꽤나 재밌게 읽었던 책이라서 SF, 디스토피아,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런 느낌 좋아하는 분들 추천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아오바 유 작가님의 잔잔한 파도에 빠지다 라는 책이에요. 일본 소설인데 서정적이고 잔잔한 느낌의 책이에요. 그리고 약간 락봉이 차오르는 청춘 소설입니다. 이게 한 남자를 중심으로 그 남자의 주변 인물들의 스토리가 각장마다 펼쳐지고요. 중간중간 좀 오글거리기도 해요. 감성이 살짝. 근데 진짜 너무 눈부시고 청량하고 순식간에 과거가 된 아련한 청춘이요. 뭔가 이런 느낌. 그래서 청춘, 바다, 락 요런 키워드가 마음을 울렸다면 한번 읽어보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은 만화책인데 마쓰다 미리 작가님의 너의 곁에서 라는 만화책이에요. 제가 마쓰다 미리 작가님 만화책을 좋아해서 몇 권 읽어봤는데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 비우고 편하게 자기 전에 읽기 좋은 가벼운 만화책이고 그림체도 심플하고 글자 수도 많지 않은데 잔잔한 깨달음을 주는 기분 좋은 책이라서 추천합니다. 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인지 책을 읽다 보면 뭔가 연두빛 피톤치드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 9번째는 책 말고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 추천이라는 요청도 있었거든요. 올해 제가 영화도 60편 정도 봤어요. 진짜 많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이버 영화에서 본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새 아이의 엄마, 사랑스러운 아내, 존경받는 교수로서 행복한 삶을 살던 앨리스. 한 중년 정도의 여자 주인공인데 어느 날 자신이 희귀성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행복했던 추억,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는 앨리스. 하지만 소중한 시간들 앞에 온전한 자신으로 남기 위해 당당히
당당히 삶에 맞서기로 결심하는데 라고 적혀 있는데요. 나라는 사람이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기억을 다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 진정한 나는 무엇으로 정의하는 걸까? 이런 좀 딥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영화였어요. 분명히 따뜻한 엔딩이긴 하지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영화여서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봉준호 감독의 마더. 본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줄거리는 읍내 약재상에서 일하면서 아들과 단 둘이 사는 엄마. 그녀에게 아들 도준은 온 세상과 마찬가지다. 28 도준. 나이답지 않게 제 앞가림을 못하는 어수룩한 아들인데 자잘한 사고를 계속 치고 다니면서 엄마의 애간장을 태워요. 근데 어느 날 이 마을에서 한 소녀가 살해를 당하고 어처구니 없이 도준이 범인으로 몰립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엄마는 뛰지만 경찰은 서둘러 사건을 종결지으려고 하고 무능한 변호사는 돈만 밝혀요. 결국 아들을 구하기 위해 믿을 사람 하나 없이 범인을 찾아 나선 엄마. 도준의 혐의가 굳어져 갈수록 엄마 또한 절박해져 간다 라는 줄거리인데요. 일단은 영화 미술도 훌륭하고 연기도 진짜 너무 다 잘하세요. 그리고 너무 무겁지는 않으면서 짜임새도 굉장히 탄탄해서 진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스릴러, 범죄, 추측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봉준호 감독님 좋아하시면 그냥 한번 보길 추천드릴게요. 사이드로 옥자도 재밌으니까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영화는 슬픔의 삼각형 이라는 영화 추천할 건데, 정말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호화로운 크루즈에 협찬으로 승선한 인플루언서 모델 커플이 각양각색의 부자들과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뜻밖의 사건으로 배가 전복이 돼서 8명만이 간신히 무인도에 도착을 해요. 여기까지만. 이 영화가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고 러닝타임이 꽤 길거든요. 한 2시간 반이 넘었었나? 근데 저는 일단 블랙 코미디를 좋아해서 진짜 재밌게 봤어요. 요즘 사회에 존재하는 계급, 모순 이런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잘 풀어낸 영화입니다. 특히 영화 보고 대화 나누는 거 좋아하시면 취향 맞는 사람과 같이 봐도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시리즈를 또 추천을 드리자면 올해 넷플릭스에서 한 6개 정도 시리즈 본 것 같은데 추천할 만한 게 성난 사람들 정도? BEEF 성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꽤나 막장이고 전개가 진짜 화끈한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등장인물들이 매화마다 하는 선택들이 좀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았지만 분노에 관해서 얘기하는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따뜻한 구석이 있는 재밌는 시리즈였어요. 그리고 또 아시안 아메리칸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괴로웠을 정도로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현실적인 부분이 잘 묘사됐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것도 흥미로웠고, 그래서 막장인데 교훈도 있는 재밌는 시리즈 원하신다면 추천하고, 어딘가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All at Once 이것도 생각나는, 이 영화도 생각나는 시리즈였어요. 여담으로 오징어 게임 2 나왔잖아요. 저 바로 싹 다 정주행했거든요. 스토리 본 분은 아실 텐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재미가 없진 않았는데 오징어 게임 1만큼의 임팩트도 덜하고 캐릭터들의 사연도 좀 덜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다 떠나서 오징어 게임 총 3부작인 거 아시나요?
근데 이 3은 내년 상반기에 릴리즈 될 예정이래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2가 약간 3을 위한 빌드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화가 약간 끝이야? 이런데 끝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한 방에 시원하게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있다면 3이 나왔을 때 2부터 3까지 몰아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답님이 연기한 캐릭터랑 대사가 와 진짜 너무 오글거리고 연기도 좀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하기 전에 젤리도 먹어볼까요?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신 저의 내년 계획, 내년의 소원, 인생 목표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게요. 내년 계획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취업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역시 커리어 관련된 이벤트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같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갖기, 생활 패턴이랑 식습관 교정을 좀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는 게 내년의 목표입니다. 고민만 하기보다는 차라리 지르고 수습하는 삶을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했던 고민들을 바탕으로 수비수보다는 공격수 같은 태도로 한 해를 살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수비를 할 때가 아니에요. 경험치를 더 쌓을 때인 것 같아서 이런 생각들을 했고 20대를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차라리 빠르게 실패하고 수정하는 삶을 좀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 내년 계획으로는 토킹 영상이나 고민 상담 같이 좀 더 소통하는 ASMR 컨텐츠를 고정 컨텐츠 중 하나로 해볼까 하는 계획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생 목표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저는 내가 즐거운, 재밌는 일을 하면서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정신적, 물질적인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제 인생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저만의 세계를 쌓고 포맷이 뭐가 되었든 계속 창작하고 생산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대리니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댓글에 공유해주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이 진짜 많았는데 재밌게 보셨을지 아니면 진짜 지루해서 잠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저랑 소통하고 가까워진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토킹 컨텐츠를 들고 온다면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 하신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언제나 열려있답니다. 아님 Q&A를 한번 찍어야 되나? 제가 한 번도 진짜 Q&A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질문을 받을 준비가 안 된 느낌이어서 일단은 넘어가고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는 이제 내년에 만나요. 한 해 따뜻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니까 오늘의 고민이 여러분의 하루 자체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Good night, Darians. See you next year.